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출제문제풀이 강의. 이 시간에는 우리 2025년 7급 지방공무원 시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뭐 7급 시험 문제, 뭐 9급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출제가 된 7급 시험 문제는 기본 이론에 좀 충실한 내용들이 조금 많았고, 그리고 심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역적인 수준의 문제가 나온 게 최근에 이제 경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2025년도 들어와서는 국가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지방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심화 내용 그리고 법령 이 단계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었는데 지방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지방공무원 시험은 난도의 차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에서 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된 그런 수준들의 문제였습니다. 뭐 단원 뭐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7급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풀어줘야 돼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인사혁신처의 방향을 보여준 시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도 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문항별로 뭐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문항별 난도는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뭐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시간에 생각을 해 보기로 할게요.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최근 3개년간의 출제 문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2023년도, 2024년도의 출제 경향을 살펴봤을 때에는 보통 이제 1, 2, 3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었어요. 1, 2, 3장의 비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4장, 5장의 내용들이 좀 지역적으로 출제가 되는 이러한 경향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 2, 3장에서 한 뭐 50에서 60%, 나머지 한 40에서 50%가 4, 5, 6, 7장에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2025년도의 출제 경향을 보면 그 격차가 조금은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중점적으로 출제가 된 부분은 두 영역에 지나지 않았어요. 행정과 정책,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한 45%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조직이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에서 굉장히 고른 출제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지방행정론의 문제도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뭐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었던 행정 환류론에 대한 부분이 25년도에는 언급이 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환류론에 대한 언급이 없게 되면 사실 이 조직인사 재무행정론의 균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좀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쭉 이어져 왔었던 조직 이론에 대한 비중이 올해에는 조금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번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별 난도를 좀 살펴볼게요. 문항별 난도는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있지 않았습니다. 난도 상급의 문제가 하나, 하급의 문제가 하나 정도로 좀 등장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비슷한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자일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애자일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에서 굉장히 조금 최근에 등장하는 새로운 신개념의 조직 구조 이죠. 이것이 이제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다음에 이제 12번을 이제 난도 하로 봤는데 7급 수준에서는 난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법령 정리하면서 쭉 살펴봤었던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그냥 단편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난도 중급의 문제인데 이 난도 중급의 문제들도
기본 이론만 익혀가지고는 조금 어려웠을 그런 문제들이에요. 기본 이론만 공부했다고 하면은 조금 벅찼을 문제이지만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심화나 법령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정리를 했다 하면 지금 이 18문제 가운데서도 그렇게 막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좀 공부가 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능히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었을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할게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심화의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좀 충실하게 좀 공부해야 한다 하는 점들, 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물어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죠. 자,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예상 문제 풀이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난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지금 옳은 것을 물어본 문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부터 보시죠. 정치행정 이론론은 엽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에서 등장하였다. 그랬는데, 자, 엽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 라고 하는 건, 엽관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임용을 할 때, 그 정치적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충성도, 뭐 이런 것들을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가 엽관제인데 그 엽관제는 이제 능률적인 비능률을 조금 가지고 온다. 그래서 엽관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가 실적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실적주의가 적용이 된 것이 정치행정 이론론이냐? 가 아니다. 즉 실적주의가 적용이 된 것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특징이 아니라 정치행정 이원론의 특징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좀 틀린 내용이에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 이거는 이원론적인 측면이다. 특히 이제 이 효율성에 대한 개념, 요거를 이제 능률성과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다고 하면 1번은 확실하게 아니다. 이거는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번.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 평가적 정책 연구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그랬는데 이 가치 평가적인 연구보다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를 지향한 것은 사이먼의 행태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후기 행태주의가 아니라 그 후기 행태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이먼이 주장을 했던 내용이다. 사이먼이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 후기 행태주의는 이 같은 이 사이먼의 행태주의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치 평가적인 정책 연구를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연구와 가치 평가적인 연구가 서로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려 하였다. 성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가성비를 조금 따지는 그야말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내용이다.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뉴 거버넌스론은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거죠. 행정의 주체 자체가 이제는 정부가 아니라 거버넌스여야 한다. 정부라는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에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이 거버넌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각각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페리와 와이즈가 제시한 공공봉사 동기의 하위 차원과 내용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페리와 와이즈가 강조한 공공봉사 동기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동기부여의 기제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과거에 NPM에서 강조하던 기업가 정신이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감하게 부정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조가 된 하위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합리적 차원, 그다음 정서적 차원, 다음에 규범적 차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합리적, 정서적, 규범적 차원이 어떠한 의미들을 갖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보기에서는 정서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합리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형성 과정이나 집행 과정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투입이 있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한 차원들인 거죠. 다음, 정서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 대한 헌신, 봉사,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우리가 선의의 애국심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정서적 차원의 내용이 되는 거고, 규범적 차원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옳아라고 이야기하는 나름대로 어떤 지도를 하는 그러한 측면들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1번. 규범적 차원에서 강조한 선의의 애국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의의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규범적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정서적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죠.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그냥 순수한 마음인 거야. 이런 것들은 정서적 차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아닌 거지. 애국심을 막 강요하고 막 이래서는 안 되는 상황들인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합리적 차원은 정책 형성 과정의 참여를 이야기한다. 정책 형성 과정의 민주성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규범적 차원에서는 정부 전체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다.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 하는 것. 이게 이제 분명한 하나의 어떤 모럴이 되는 거죠. 하나의 어떤 도덕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합리적 차원은 특정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어떤 대상자들, 보호해야 될 대상자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보호해서 전체적인 형평을 높여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합리적 차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2번에서는 지금 1번의 내용이 규범적인 차원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정서적 차원의 내용이다 하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시간에 이 공공봉사동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적, 정서적, 규범적 차원의 의미가 각각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했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본 바가 있잖아요. 그 점들 생각하시면서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또 옳은 것은이 나왔네. 자,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조금 말장난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 편성하는 품목별 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예산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출 대상별로 분류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적용을 하고 있다. 1번은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 3, 4번이 어떻게 틀렸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2번. 미시적, 상향적 예산 결정 방식인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심이요? 각기 서로 다른 세부적인 항목의 예산들을 정해가지고 총액을 내는 것이 아니고
미리 총액을 정해서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세부 예산들이 결정이 되는 예산 결정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산 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상향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의 예산 결정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여러 항목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고 총액만 살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살피는 범위 자체도 그렇게 넓지는 않죠. 그러니까 미시적 상향적 결정 방식인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랬는데 미시적이라는 말은 맞지만 상향적인 말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하향적인 예산 결정 방식이다. 이렇게 봐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향적 예산 결정이라고 하는 건 아래 세부 내역들의 예산 내역들이 전부 다 결정이 되어서 총액이 결정이 되는 이 같은 방식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하향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다. 2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본 예산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ing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제1공화국 때는 맞는 얘기가 되었으나 제1공화국 이후에 이제 2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가예산 제도가 폐지가 되고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3번 그래서 또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4번. 국가재정법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역 거주자를 이야기합니다. 지역 거주자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한다. 이거는 우리 마지막에 지방행정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강조드렸었던 부분이죠.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제도이기 때문에 역시 또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 여기선 1번 하나만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이 기본 이론에 충실했다고 하면 그 기본 이론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류의 문제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다진 이후에 심화와 법령의 내용들을 정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성과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성과 관리 제도에 있어서는 성과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모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부터 봅니다. 성과 관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확산에 부응해 결과 중심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핵심적 수단으로 부상했다. 그러니까 성과. 그러니까 가시적인 어떤 성과나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나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향상시킬 거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는 성과 발생의 단계에 따라 투입 지표, 과정 지표, 산출 지표, 결과 지표, 영향 지표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우리 그 논리 모형을 보시면 이제 각각의 이 활동별로 산출, 결과까지 나오고 영향도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만큼의 예산과 조직, 인력이 투입이 되었느냐 투입 지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과정 지표는 그 투입된 인력들을 활용해서 적절한 움직임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예산에 맞는 활동들이 있었느냐 하는 걸 보는 거고 그 활동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었으며 그 가시적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최종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결과지표나 영향지표는 사실 뭐 합쳐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구분을 해서 여기서는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만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도출해낸 과정들까지 좀 폭넓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논리 모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2번, 3번. 조직의 성과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의 개발은 성과 관리의 핵심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그래 라고 인정할 수 있을 법한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이 이 성과 관리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정책 평가는 성과 평가는 그만큼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성과 관리는 보다 더 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이라는 건데 공공부문의 성과 관리는 민간 부문에 비해 성과 지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그랬는데 자, 민간 부문에 비해서 성과 지표가 다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 지표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 우리 지금 앞에서만 살펴본 거를 보더라도 결과 지표만 내는 것들도 있지만 과정을 보는 과정 지표들도 있죠. 또 정량 지표가 있는 반면 정성 지표들도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그랬는데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량 지표나 그다음에 결과 지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성과 측정은 용이할 수가 있지. 그런데 과정 지표나 정성 지표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성과 측정은 사실상 조금 정확하게 하기가 좀 곤란하다, 어렵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은 여기서는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념형 관료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행정에서 사용했던 모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실증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 타입의 이제 이념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관료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파트타임 채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분업화를 해가지고 그 일만 시키는 상황들, 그 일의 결과를 그냥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 채용도 파트타임 채용을 권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이념형 관료제는 조직의 한 큰 틀을 하나의 체계로 담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처럼 외부의 인력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 이거는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직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야 한다. 조직 외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번은 지금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2번. 계층제 형태의 조직 구조를 채택한다.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3번. 급여는 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성과급에 대한 내용인데 베버의 관료제 안에서는 이 성과급은 중시하지를 않습니다. 성과를 중시하지 않고 급여를 줄 때는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주는 연공급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연공급을 통해서 직업 공무원 제도도 좀 유지하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음. 업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보관한다. 문서주의 강조가 되고 있죠. 공식화와 객관화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는 정답이 여기선 3번이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사의 내용들이 실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는 실적주의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주는 데 있어서까지 성과를 강조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는 것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네요. 5번의 정답 3번이 되겠어요. 다음 6번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이제 중앙정부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 3급의 공무원들을 이제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제 가와 나 등급으로 그냥 구분하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그 고위 공무원들의 어떤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직무 중심의 인사 제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그랬는데, 자, 고정급적 연봉제를 뭐 적용받기보다는 대부분의 이 고위 공무원단 제도는 직무 성과급 연봉제를 받는다. 뭐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실에 속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은 그냥 뭐 고정급적인 호봉제를 받지만 기타 나머지는 이제 직무성과급 연봉제를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이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실에 일하는 별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급적인 연봉제를 적용을 받는다.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1, 3급을 가등급과 나등급의 두 계급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계급 중심의 인사 운영을 강화한다. 그랬는데 계급을 단순화시켰는데 계급 중심의 인사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건 또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계급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계급을 더 막 세분화해야 되겠지. 지금 이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급 중심이 아니라 직무 중심의 인사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제도예요. 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민간과 경쟁하는 공모 직위를 통해 일정 비율을 충원하게 함으로써 공직의 개방성을 제고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냥 휙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자, 민간과 경쟁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공모 직위는 이거는 공직 내부자들의 경쟁을 통해서 임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직 내부 경쟁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모 직위는 민간과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과 경쟁을 한다 그러면 뭘 생각하셔야 돼? 개방형 직위를 생각하셔야죠. 여기 들어가야 할 말은 개방형 직위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일정 비율을 충원하게 함으로써 공직의 개방성을 제고한다. 그러니까 공직의 개방성, 민간도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하는 것이 개방형 직위의 특징인데 공모 직위 같은 경우에는 공직 내부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타 부처 사람들이나 뭐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올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민간에서 공직으로 들어오는 일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4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신제도주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역사적 제도주의, 그다음 사회학적 제도주의, 다음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측면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대한 얘기는 없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나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 규칙의 역할을 하며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연구의 대상이 개인이죠. 개인의 행동, 개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학적 제도주의와는 좀 거리가 있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 전체를 놓고 보는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강조하지만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하지 않는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했던 것은 뭐예요?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된다. 연구의 대상이 조직 전체가 아니고 개인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크게 차이가 있다. 뭐 이것도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 부분을 생각했으면 1번이 옳지 않다고 하는 건 바로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동형화란 조직의 장 안에 있는 한 조직 단위가 동일한 환경 조건에 직면한 다른 조직 단위들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제도 동형화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처음에는 다 여러 가지 다른 모양들로 시작이 됐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나중에 지나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수렴이 되는 이 같은 형태들을 제도 동형화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에 직면한 다른 조직 단위를 닮아가는 것, 비슷하게 맞춰져 가는 것을 설명하는 거다.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 형성이나 변화의 역사적 경위를 분석한다. 그래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게 뭐였어요? 경로 의존성의 개념이었죠. 그죠? 3번 맞는 내용. 자, 4번.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경로 의존이란 어떤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이 그 후 시점의 제도나 정책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서의 어떤 좀 파격적인 변화가 이후의 상황에 영향을 주면서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방향이 좀 틀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경로 의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특정한 시점에 어떤 파격적인 사건이 없으면 그냥 정해진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습들을 보인다 하는 것이 경로 의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7번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1번 하나가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2, 3, 4는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맥락,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각각의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정리하시자. 이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7번의 정답 1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8번입니다. 애자일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도 상당히 좀 낯선데 거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탈관료제적인 조직 중에 하나예요. 탈관료제적인 조직 중에 하나인데 미리 틀을 딱 정해놓고 역할을 정한 관료제의 습성과는 다르게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몫을 하다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계층제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어떤 의사소통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조직을 우리가 애자일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애자일 조직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조직 구조의 어떤 인위적인 변형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영역이라 우리가 담당해야 될 업무 영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정 이런 것들도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야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되게 좀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들 간의 소통에 있어서도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여 명령과 지시에 대한 어떤 수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자가 물론 책임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더욱더 강조하죠. 그래서 수직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것이 애자일 조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강조하여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하자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네 알겠습니다 삭삭삭삭 움직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윗사람의 어떤 명령을 기다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간 단축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의사결정에 시간이 조금 적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2번. 사전에 완벽하게 분석 기획하여 완결성이 높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사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아.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애자일 조직의 특징이라면 사전에 완벽하게 분석 기획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3번.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함에 따라 성과는 무시된다 그랬는데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지만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보다 조금 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무시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서 고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애자일 조직의 특징이기 때문에 성과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3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번이 전부 다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보죠. 한 조직으로 결합하였다가 해체되어 다른 조직으로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애자일 조직은 물리적인 조직 구조의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미리 딱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한 조직으로 결합했다 다른 조직으로 가는 이런 조직의 어떤 물리적인 이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조직으로 결합했다 해체되어 다른 조직으로 재조직화되는 과정. 전에는 이 부서에 있었는데 이리로 옮겨가고 저리로 옮겨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위치 조정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이 같은 상황들이야. 고정적인 어떠한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고정적인 틀을 바탕으로 그거 바꿔서 이번에는 이게 고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맞춰가지고 조직의 이동이라든지 움직임들이 발생하는 것이 애자일 조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조직으로 결합했다 해체돼서 다른 조직으로 재조직화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 이게 이제 애자일 조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8번의 정답은 여기선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그려가지고 딱 나오는 물리적인 어떤 조직 구조, 영구적인 조직 구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8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 방법인 추세 연장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추세 연장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망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구성원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야? 과거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미래의 상황인 거죠. 그럼 미래의 상황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진 않아. 이거는 과거의 추세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에 따라 노력에 의해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관찰된 경향의 지속성과 규칙성을 가정한다. 이게 지금 뭐야? 과거의 추세가 되는 거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 3번, 시계열 분석에 기반해 미래 사회의 상태를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타임 시리즈, 시계열로 정리가 된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다음,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가정한다. 신뢰도도 높고 타당도도 높기 때문에 이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의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미래의 예측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다고 가정하는 것이 추세 연장 기법의 기본 전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다음 10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무를 쉬는 거는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한다 그랬었죠. 일단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임용권자는 휴직을 해야 되고, 다음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어요. 너 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휴직이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해야 되는 경우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들을 이제 쭉 우리가 법령 정리를 하면서도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살펴볼게요. 정무직 공무원은 휴직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정무직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신분 보장이 좀 취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에게 휴직이 완전하게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휴직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 이제 국가공무원법 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휴직이 허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직 공무원은 휴직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라고 봐야 돼.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1번 틀린 내용이죠. 다음 2번. 본인이 거부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히 반대죠. 네.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야. 명해야 한다. 명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하는 거지. 너 휴직해. 그랬는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령할 수 있다. 2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복귀 신고를 하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거쳐 복직된다. 그랬는데 휴직 기간이 끝나서 복직이 되는 것은 별도의 승인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자의 승인 없이 그냥 복귀 신고만으로 복직이 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공무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정신상 어떤 장애에 의해 가지고 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휴직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3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3년을 다 채웠는데도 이제 근무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면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2, 3번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맞는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휴직 기간이 정신상의 장애로 휴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연장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자치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자, 1번부터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상 문제에서도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분하는 내용들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과거 읍면동 단위에서 설치하던 자문기구였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그 법적 근거가 사라져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단위에서 설치된 곳이 아니에요. 이건 과거에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치가 되던 곳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설치하던 자문기구였는데 이 지방자치법 자체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요.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흡수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흡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위원회에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 곳들도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남아있는 위원회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1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주민자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제도로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다. 그랬는데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된 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라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2번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주민투표 제도는 주민의 청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어요. 주민투표 제도는 주민 청구도 이루어지고 지방의회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이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주민의 청구, 이 모든 주체들이 전부 다 이 지방자치단체장 주민투표는 발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주민자치단체는 읍면동 단위의 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이제 뭐 자문도 주는 뭐 이런 역할들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던 일들의 일부를 위탁해서 수행을 하기도 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음 12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거 난도 하급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공기업법에는 그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한 12가지 정도 나열이 되어 있었던 것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뭐 자동차 운송사업, 그죠? 철도 사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이었죠. 그런데 상수도 사업 가운데서 이 마을 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마을 상수도 사업은 마을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절대적인 서비스여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을 바탕으로 한 공기업의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공용, 농업,
뭐 이런 때 수용하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이 대상이 되지만 마을 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지방공기업법에 보시면 마을 상수도 사업은 그냥 제외 사업이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적용 대상 사업의 항목에. 자,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 하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특징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증거 기반 정책 결정. 한 2년 전쯤에 9급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파트가 지금 이번에 7급에서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머리 맞대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가 객관적으로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는 이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징을 골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 대안을 선택하거나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관련 증거에 기반한 내용이야. 이런 거 해주세요. 그래. 떼쓴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게 얼마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실무 적용과 학술 분석은 증거 자료 수집이 어려운 보건복지 정책보다 국방정책과 문화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랬는데 자, 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증거 자료 수집이 어려운 항목은 상대적으로 조금 외연이 큰 사업들은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방정책이나 문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이나 복지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얼마간의 인구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필요들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내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실무 적용이나 학술 분석은 이 증거 자료 수집이 어려운 국방정책이나 문화정책 분야보다 보건정책이나 복지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이 서로 지금 바뀌어 있어야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냥 국방정책과 문화정책, 보건정책과 복지정책 위치가 바뀌어 있어야 한다. 니은은 지금 맞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니까 답은 일단 1번, 2번 중에 나오겠네요.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정보 기반, 분석 전문가 등을 비롯해 견고하게 구축된 증거 기반 프레임워크는 정책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증거를 조금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분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어떤 틀이 있으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정책을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찾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는데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니까 특징만을 골라라 그랬으면 기억과 디귿을 고른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하우스가 제시한 경로 목표 이론의 바탕이 된 동기부여 이론은 그랬습니다. 자, 경로 목표 이론, 하우스가 얘기한 경로 목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특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 다음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환경이 제공해주는 이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리더가 부하들에게 어떠한 업무를 지시할 때 이 환경의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얼마만큼 유리한 상황을 우리 조직에 가지고 올 것이며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제거해 주느냐 하는 것이 이 성과에 있어서 굉장히 또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리더에 대해서 부하들이 리더에 대해서 저 리더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리한 환경들을 만들어 줄 거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 자원들을 확보해 줄 것이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해 줄 거야라고 하는 모종의 기대. 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부하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인 거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동기부여 이론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공정성 이론, 기대 이론, 목표 설정 이론, 직무 특성 이론 이게 있는데, 공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준거 인물 간에 비슷한 투입이 있으면 비슷한 투입을 바탕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과정 아래에서 그 결과값이 비슷한 투입이 있었는데 결과값이 깨졌을 경우에, 공정성이 깨졌을 경우에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론인 거죠.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기대 이론은 노력에 따른 성과, 성과에 따른 보상, 보상에 따른 만족, 이 세 가지의 요소, 기대감, 그다음에 수단성, 유의성, 이 세 가지의 관점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동기부여가 발생한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부하들의 기대감에 의해가지고 동기부여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기대 이론이 이 경로 목표 이론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목표 설정 이론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이 같은 형태의 이론인 거고, 직무 특성 이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그 다음에 이 직무 특성이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 이 상관관계가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얼마만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동기부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각자의 내용들보다는 이 기대 이론에 대한 측면들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냥 전자정부의 어떤 구성,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법률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죠. 그 점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비상업적, 공익적 목적에 한해 공공 데이터의 자율적 이용 권한이 보장된다 그랬는데, 자, 비상업적,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만 공공 데이터의 자율적 이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업적이거나 영리적인 목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한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용이나 그 다음에 영리적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본인이 누군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정보들이죠. 그런 정보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민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빼박 이건 누구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만들어진 정보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가명정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정보 격차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활용 능력 등에서 발생하는 격차이다. 그러니까 정보의 생성, 수집 능력, 또 활용 능력, 유통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 간의 어떤 격차.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사회 시대 때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격차가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번 맞는 이야기. 다음 4번. 지식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조직 내 학습을 통해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라 그랬어? 노나카가 이야기를 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조직 내 학습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내용들, 언어를 통해서 객관화시킨 내용들이 필요로 하다.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6번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뭐 학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으면 조금 당황하기 마련인데 학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살포시 가려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버클랜드는 정부가 해결하기를 대중이 기대하는 이슈나 사회 문제를 결정 의제라고 한다. 그랬는데 정부가 해결하기를 대중이 기대하는 이슈나 사회 문제야. 아직 정부가 고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대중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감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제는 우리가 이걸 결정 의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체제 의제 또는 공중 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 의제는 뭐예요? 정부가 그 결정 체제 의제 가운데서 정부가 해결을 하기로 픽업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결정 의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1번 자체가 지금 틀린 거죠. 굳이 학자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이 내용만 봐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다음 2번. 다운스는 의제가 어떤 시점에서 갑자기 관심을 받고 일정 기간 후에는 관심이 적어지거나 사라지는 순간이 반복되는 것을 의제 관심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관심이 좀 떨어졌다가 또다시 관심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그런 펄스를 의제 관심 사이클이라고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번.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문제가 의제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작을 무의사 결정이라고 한다. 무의사 결정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바흐라흐와 바라츠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4번. 킹던. 정책 흐름 모형, 정책의 창 모형을 제시한 학자죠. 문제의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 각각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닌다고 한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가지고 정책이 의제가 설정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킹던의 주장인 거죠.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다. 16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 및 결산 과정에서 정부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정부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라고 하면은 이제 예산서와 결산서인데 예산서와 결산서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1번.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원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1번 맞는 내용이죠. 이 성인지 예산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거지. 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라고 하는 거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산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다음, 성인지 기금 결산서. 자, 성인지 예산은 일반 회계, 특별 회계까지 적용이 되는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인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예산이나 결산에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인지 예산이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예산의 원칙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나 결산서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조세 지출 결산서라고 하는 건 조세 지출 예산은 이제 우리가 짜지만 조세 지출 결산서는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굳이 안 해도 돼요. 따로 작성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작성을 하면 뭐 좋기야 좋겠지만 굳이 작성을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비과세 감면 공제의 비율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만 제출을 할 뿐이죠. 따라서 17번에서는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8번입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는 한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공무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기간 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 연금은요, 선출직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대통령, 국회의원 전부 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제도의 운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한다. 그런데 연금과 관련된 것은 이제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 연금 제도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장이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3번. 퇴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 퇴직수당. 공무원이 퇴직할 때 이제 일시금으로 주는 게 퇴직수당이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받는 게 이제 퇴직연금이고,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서 퇴직수당을 줍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뭐 10년 미만이면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못 받는 거죠.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번 봤었죠. 20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18번에서는 정답이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이에요. 대안적 정책수단인 넛지의 특성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뭐 넛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뭐 예상 문제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 넛지라고 하는 것은 강요된 어떤 수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유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이러한 자발적인 유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부드러운 개입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자, 넛지의 특성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1번. 오류와 편향에 대한 관심. 그렇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 행동의 조정들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할 수도 있으니 그 결정을 이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유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넛지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1번 오류와 편향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 등장하는 게 넛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2번.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예요.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하는데 이렇게 해라고 터프하게 딱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요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따라주면 좋고 안 따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는 그냥 이 대상자가 결정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야. 방향만 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방향을 따라가 주도록 유도하는 이 같은 상황이다. 그것을 따라가야지 말아야지 결정을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2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비구조화된 선택지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을 선정해 주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을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해서 선택지를 구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지는 않아. 비구조화된 선택지가 아니라 구조화된 선택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뭐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유도선 그려놓는 거 참 구조가 돼 있잖아.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 부드러운 개입주의 나와 있네. 강요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넛지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 차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재정의 3가지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의 기능, 기본적인 기능을 얘기할 때 사용을 했던 것이 1959년에 머스그레이브가 얘기한 재정의 기능이었어요. 재정의 기능은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이 경제 안정화,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 안정화의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소득의 재분배 기능. 다음에 경제 안정화의 기능. 이 세 가지가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한 재정의 기능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와 관련된 지금 문장들을 제시해 놓고 있죠. 그럼 각각의 내용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봅시다. 1번부터 보시면 특정 계층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사회보장 지출을 늘린다. 자,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는 이 같은 상황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이 같은 정책은 소득 재분배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1번은 재정의 기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2번. 주민 전체의 행복도 제고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물론 그렇게 해서 주민 전체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좋겠지만 이거는 재정의 기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다음 3번. 총수요 부족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 경기 침체와 실업이 우려가 되면은 이제 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거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죠. 다음 4번.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특정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경우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것은 자원 배분 기능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재정의 세 가지 기능 1번, 3번, 4번은 재정의 기능에 들어가지만 2번은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도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뭐 만만한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문제는 풀어야 한다. 특히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그리고 법령에 대한 정리가 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꾸어 설명하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법령에 대한 정리를 차근차근히 해나가시는 것이 7급 시험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9급 시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기는 하지만 7급 시험에서 좀 고득점을 올리려고 하면 그 단계가 차근히 이루어지고 문제에 의한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이 점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시험 봐야 된다니까 보고 뭐 이런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실무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될 거고 내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전에 가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내용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이 내용을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강조드릴게요. 그런 맥락 아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7급 공무원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시험이 이번 시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25년 7급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출제문제 해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 보신 분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충분한 길잡이가 되었으리라는 생각 같습니다. 좀 거듭거듭 생각해 가시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공무원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을 충분히 다지시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해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